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자, 한판 승부,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히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락커룸. 자, 목요일에는요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죠. 자, 오늘도 두 분과 만나봅니다. 먼저 박지민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진영의 JYP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중도 보수 박진영입니다. 바로 써먹네. 바로 네. 이거 제가 옛날부터 하던 이야기예요. 아, 옛날부터 제가 원래 2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20년 원래 전부터 제가 중도개혁 정당의 본질 이런 보고서를 쓴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농담 비슷하게 민주당의 본질은 수구집권 저지 잡탕 정당이다. 이런 표현을 좀 늘 썼잖아요. 우리 박 변호사 잘 제가 아시잖아요. 100번도 더 들은 것 같습니다. 아, 100번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중도 보수로 하겠습니다. 아, 두 분도 옷 색깔도 약간 좀 뭔가 네, 이렇게 살짝 이제 변질했습니다. 약간 완전 기억시당. 완전 파란색도 넥타이 하나 아니고 했죠. 또 빨간색도 아니고 예, 좋습니다. 중도 보수 두 분과 네. 함께하고 있는 한판 승부. 자, 오늘 윤 대통령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오늘 형사재판 첫 번째도 참석을 했고 오후에 또 10차 탄핵 심판에 출석을 했는데 그 8분 만에 5분 만에 퇴정했다. 8분 만에 퇴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증인님과의 그 대질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영상을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이죠. 네, 대통령의 모습. 일단 오늘은 염색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은 모습. 예. 자, 김기현 전 대표, 윤재옥 의원의 뒷모습도 보이고요.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앉아 있는 모습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차 변론기일인데 일단 이제 대통령이 오긴 왔고 현장에서 이제 피소추인석에 앉았는데 변호사들이랑 귓속말을 좀 하더니 퇴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긴 말은 총리 증언을 보는 모습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 본인은 보기 싫어서 나가셨는 건가요? 이제 계속 참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초창기에는 직접 신문을 좀 했었습니다. 질문하고 예, 김용현 전 장관 장관에게. 예. 당시에 그 이후에 제지를 받아가지고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받았죠. 증인이 얘기를 하면 본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근데 이제 오늘 추가 증인들 3명 자체가 일단은 요구는 피소추인 그 윤석열 측에서 하긴 했지만 네. 달리 다른 어떤 진술을 받아내기도 어렵고 그렇죠. 의견 진술을 하기도 좀 어렵다고 아마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석했다가 굳이 앉아서 보면 특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도 그때 인사도 안 받았거든요. 그렇죠. 또 조지호 청장 건강 상태도 그렇지만 뭔가 좀 불협화음 같은 것들 아마 본인 스스로 예상한 게 아닌가. 사전에 좀 뭔가 분위기를 감지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간 것 같습니다. 하긴 지난 9차 변론기일 때도 그 구치소에 출발했어요. 예. 네. 그래갖고 1시쯤에 이제 거의 헌재쯤 왔다 다시 돌아갔거든요. 네. 근데 뭐랄까요, 이제 대통령이 왔다가 돌아가거나 또 앉았다가 또 바로 가고 약간 뭐랄까 끝을 향해 가면서 대통령의 마음이 이제 뭐 조금씩 포기도 하고 그런가요? 바람 쐬러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우리 윤석열 씨 얼굴을 보면은 예. 그 전에는 이제 6대 문파의 혹독 항공에 맞아가지고 거의 뭐 얼굴이 도끼가 끝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네. 이 무협지 용어입니까? 네, 무협지 용어죠. 네. 술을 끊다 보니까 이 한공이 빠진 거예요. 아. 한공이 빠지면서 얼굴이 생각보다 좀 편해졌어요 보면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예. 이제 저는 적절히 포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별 참 이제는 집에 네. 가야 될 분 데려다가 총리 시켜줬잖아요. 한덕수 총리. 예. 그랬는데 저 사람이 끝까지 자기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불법 계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딪히기 싫었겠죠. 예, 그래서 일단- 아마 이제 포기하고 집에 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1인자, 2인자 만남 불발이 됐습니다만 이제 변호인들이 주심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동안 해왔던 한덕수 총리의 진술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상계엄 모두 걱정했고 만류했고 재개혁에 찬성한 사람은 없다. 또 선관 연금 안 했다. 실질적 흠결, 회의록은 없다. 이런 발언. 이게 이제 실제로 국회에서도 진술한 바가 있고요. 예. 본인 탄핵도 지금 어제 변론기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랑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예상됐던 바예요. 달리 얘기할 가능성이 없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똑같은 탄핵 심판에 와가지고 탄핵 법정에 와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국무회의 뭐 있었다 하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술 자체는 지금 거의 계속 일치되고 번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대통령과 증인들과의 직접 대면은 없었습니다. 오늘 핵심 증인 아닙니까? 오늘 3명의 증인.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 전 1차장, 한덕수 총리,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3분 중에 어떤 분 주목하세요?
저는 뭐 한덕수 총리가 네. 최종 그걸 박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조금 전 진술을 통해. 그렇죠. 이제 한덕수 총리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계엄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불법 계엄이잖아요.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다. 그렇죠.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쉽게 말하면 계엄 국무회의를 심의하잖아요. 계엄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는 과반 의결 이런 건 아니에요. 심의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첫 번째 이게 계엄의 조건이 되느냐? 첫 번째 그거 아닙니까? 전시 상황이라야지 비상계엄이 된단 말이에요. 예. 전시에 준하는 사변이거나 그런 상황에서 군이 동원됐단 말이에요. 군이 동원 안 됐잖아요. 예. 사유에 안 맞습니다. 두 번째 형식의 문제. 계엄을 국무회의를 의결을 해야 됩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안 했습니다. 본인도 부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계엄 관련된 한덕수가 관련된 부분들은 완벽하게 불법이었다고 본인이 못을 박은 거죠. 정권의 2인자가. 그게 사실은 이 한덕수 총리 질문으로 저는 끝났다고. 예, 실제로 이게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란죄 제기를 자꾸 하고 흐트리다 보니까 논점이 흩어졌는데 범죄를 다스리거나 범죄를 심판하거나 범죄를 형사재판이 아니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징계를 하는 겁니다. 징계를 하고 그 사유 중에는 내란 행위고 내란죄에 해당하지만 네 가지로 다시 풀어서 정리를 했죠. 들어왔거든요. 예. 그게 지금 첫 번째가 계엄을 요건에 맞게 잘 했느냐 없느냐. 두 번째 포고령, 세 번째 국회 들어간 거, 네 번째 선관위 들어간 거. 이 네 가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국회 들어간 건 봤어요. 선관위 들어간 것도 봤어요. CCTV로. 본인이 또 군인 보냈다고 포고령도 얘기했잖아요. 다 봤어요 우리가. 뭐 다 봤어요. 뭐 안 본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남은 게 이제 뭐 그나마 김용현 다른 소리 하고 이상민 다른 소리 한 게 국무회의 부분이거든요. 아, 맞아요. 그 국무회의 부분에서 찬성한 사람 있구만, 썼단 어쩌면 말이야, 책임자는 뭐. 아니지만 가장 높은 사람 2인자라고 하는 그렇죠. 국무총리가 아니다 흠결 있고 아무것도 아니다 간담회 갔다 뭐 이런 맞아요. 모두 만류했다 뭐 등등의 얘기로 음. 사실 1번의 상황도 정리가 돼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뭐 실제로 더 이상 심리는 사실은 필요 없는 상황이다. 박준 변호사가 정말 정확한 걸 하나 찍었다고 보는데요. 항상 이른바 이제 항상 정확한데 원래 오늘만 특별히 또 특히 더 정확했습니까? 정확하네요. 어떻게 또 특히 정확한데 일부 이제 극우 유튜버와 엉터리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은 민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이거는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헌재예요. 헌재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징계위원회죠. 파면 여부기, 징계 여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아요. 즉 불법 계엄을 하는 사람이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본질인 거고 불법 계엄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된다는 것은 다른 범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사 재판하고 다른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징계위원회를 하는 것인데 맞아요. 그렇죠. 예. 직장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징역을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징계는 그냥 그만두든지 정직 먹든지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거 차원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만두냐 안 두냐 이 부분이지만. 그렇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 사형 받지 않습니다 이걸로. 예. 사형 안 받아요. 사실 알코올 중독도 예. 대통령 그 퇴임 사유에 돼요. 그다음 심신미약 이런 부분들도 다 탄핵 사유에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 심신미약이면 직장생활 못 하잖아요. 예.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또 중요한 증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분이 한 번 나왔었는데 네. 오늘 또 나와달라 해서 이분 나왔어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저희 방송에도 출연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대업날 이제 홍장원 차장이 전화 받았었다. 그 장면을 이제 CCTV를 통해서 공개를 했었는데 사진으로. 근데 이게 과연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사실은 일반인들 보기에 국정원 내부가 이렇게 생겼네? 막 이거를 좀 알 수 있고 또 홍장원 전 차장도 이 CCTV 공개가 이 적절한 시점인가 이렇게 또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CCTV를 공개함으로써 있긴 있었던 게 다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면 딱 보였어요. 그러니까 야 진짜 전화한 거 맞네라고 이제 국민들이 이게 이제 사실 인정하게. 우리가 이거는 재판을 하다 보면 그래요. 가장 좀 안타까워 보일 때가 큰 줄기를 건드리지 못하고 자꾸 가지를 건드릴 때의 모습이거든요. 뭐 근데 저희도 해보면 어쩔 수 없을 땐 그럽니다. 말꼬투리 잡아야 되고 말꼬리 잡아야 되고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짜장면 큰 걸 잡았어야 돼요. 짜장면을 먹었어. 예. 난 짜장면 먹었는데 예. 첫 숟가락은 8시에 떴고 네. 두 번째 숟가락은 11시 6분에 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죠. 아니 11시에 떴든 10시 58분에 두 먹은 번째 숟가락을 먹었든 짜장면 먹은 거 맞잖아요. 그게 정답이죠. 그렇죠. 그 말도 맞고 이제 짜장면을 먹었는데 짜장면을 먹고 체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짜장면 값을 누가 냈느냐 그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홍장원 차장이라든가 네. 또는 뭐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회유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명단이 있는 건 확실한 것으로 지금 특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그 조지원 경찰청장 지금 아픈 가운데 또 오늘 출석하지 네. 않습니까? 또 이분은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형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지난 수방사령관처럼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런 식의 또 답변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하는데. 그럼에도 조지 뭐 다 하지 않았어요? 다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예. 8차 뭐 수차례 걸쳐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것들 했고 다급했다라고 얘기도 했고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이 음흠. 이제껏 진술한 내용하고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본인이 건강 상태가 좀 이렇다 보니까 네. 달리 얘기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 보면 포인트들을 다 잘못 잡은 거예요. 한덕수, 조지호, 홍장원 다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피청구에 왔다 간 거예요. 있으면 뭐합니까? 뭔 다른 얘기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법조인이고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끝을 향해 가면서 뭔가 이게 좀 본인의 원하는 그림대로 안 가고 있다. 그렇죠. 나는 끝났구나. 네. 본인이 직감했다. 저기 얼굴에 도끼가 싹 빠졌잖아요. 그 그래요? 전에는 뭐 와 있는 증인들 째려보면서 죽일 듯이 했지 않습니까? 눈빛 자체가. 그렇게 읽으셨어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혹독 항공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몇몇의 어떤 증인들 본인이 믿었던 피소추인즉 증인들 예컨대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뭐 다 덤탱이를 안 써주는 모습에 아마 생각보다 흡족하지 않았죠. 실망을 그렇죠. 했어요. 왜냐하면 흡족하지 천리안을 않았어요. 좀 발휘해보는 이런 것들이 실망스러워요. 본인이 지시했다고 하면 되는데 윤석열 피청구이 원하는 거는 장세동 느낌으로 그냥 내가 했습니다. 내가 썼습니다. 이러면 이제 윤석열 오케이 이래 되는데 이게 갑자기 천리안을 갑자기 뭐 멀리서 봤다 이래 버리니까 그때부터 좀 무너진 게 아닌가. 쪽지 그 쪽지를 저는- 뭐 여기서 봤다 이렇게. 자기가 썼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시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누군가를 쓴 거고 썼다면 또 당연히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시 구도가 쫙 연결됩니다. 단전단수 쪽지. 예. 단전단수 쪽지. 그래서 그럴 때 그게 8차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맞아요. 그때부터 아마 급격히 증인으로 왔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구나. 얘들이. 상당히 실망을 했고 그때부터 도끼도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왔다 가버려요 자꾸. 안 되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상민 장관을 몽고 사람이야 그렇게 시력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박지원 변호사는 천리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 여기서 봐도 뭔가 잘 안 보여요. 근데 다른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름을 어떤 사람이 이상민 장관이 그 서류를 보는 걸 봤다고 또 누가 증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좀 비겁하죠. 사실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맞아요.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이 지금 굉장히 좀 속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내려놓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지호 청장은 보면은 뭐 계엄 전에도 불려다니고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실제로 가능했을까라든가 초반부터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예, 그렇죠. 이게 설마 할까? 대통령이 그냥 화나서 한번 해보는 것도 아닐까? 이 정도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발언했던 거나 지금 발언이나 검찰에서 했더니 거의가 일관성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혈액암. 예, 뭐 본인이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좀 신뢰가 가요. 예. 핵심들은 이제 사실은 김용현 예. 뭐 예를 들어서 사령관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 예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죠. 2024년도 3월달 한미연합훈련만 예. 하고 뭐 그때부터 이제 비상 대권이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준비한 핵심이었다면 경찰청장이나 경찰 쪽 사람들은 그때 하면서 12월 달이나 그 무렵에 이제 가담한 사람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 6월 19일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방첩사하고 저기 국가수사본부하고 MOU를 체결하잖아요. 예. 국가기관끼리 MOU 체결하는 거 저도 처음 봤습니다. 원래 같은 한 몸인데. 같은 몸인데 뭐 MOU를 왜 체결합니까? 그때 이제 국회에서 다른 정부도 아니고. 국회에서 그런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여인영 방청사령관이
뜬금없이 전두환 사진 걸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준비가 됐던 거고요. 뭔가 예, 경찰은 왜 우리하고 뜬금없이 MOU 체결하지?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정권 초창기에 이미 윤석열이 시도지사들 미팅 끝나고 술자리에서 뭐 엎어야 돼, 막 싹쓸이 해야 돼, 비상대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러면 이제 오늘 이제 증인들이 출석하는 사실상 마지막 변론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자, 과연 이제 언제 마지막 변론이고 최종 변론을 하고 이제 헌재의 최종 선고는 언제 할 것이냐 예측해 주세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기를 잡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정도, 예, 25일 날 뭐 정말 최종 변론, 최후 진술. 피청구인 말씀해 보세요. 예, 그치 말씀해 보세요. 3월 10일 안쪽에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예. 아. 그리고 대선은 그게 좀 애매한데 5월 7일이 좀 5월 7일은 5월 5일, 연휴입니다. 6일 연휴 다음에 7일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조금 그래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예, 있어요. 그래서 5월 14일 아니면 4월 30일. 아예 확 당겨가지고. 네. 야, 그럴 그럼 가능성이 야. 아니면 뭐 3월 그 10일 후에 예. 이제 결정이 나고 20일하고 10일 사이에 예. 10 며칠 아하. 그리고 14일 날 5월 14일 날 아하. 대선을 하는 게 5월 14일 수요일. 네. 그러니까 늦어도 5월 14일에는 대선 투표를 대선이 할 될 것이다. 저도 대선 날짜 5월 14일 정도 5월 14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최종 선고는 14일이나 18일 정도 그렇죠.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3월 생각합니다. 18일 그렇죠. 늦어도 네. 예. 3월 14일이나 18일. 14일이나 18일. 60일 안에 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예. 선거 이후에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 되는 예,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형사재판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이제 형사소추가 되는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고 이제 오늘 공판 준비기일이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짧게 있다가 나갔어요. 사실은 금방 끝났습니다. 이제 심리에 앞서서 이제 사건의 주요 쟁점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미는 없다고 하는 출석을 했습니다. 또. 네. 뭐 사실 준비기일은 변호인들만 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뭐 피고인이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구속 취소 신문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 들고 한데. 그게 이제 50여 분간 이어졌고. 예. 이제 중요한 거는 기록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몇만 페이지였는데요. 뭐 7만 페이지인가요? 네.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도 사실 준비를 해가 오는 게 저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데 네. 이걸 끌을 필요는 없어요. 탄핵을 끌어야죠. 이게 형사재판을 끌어서 득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변론 전략이 뭔지 몰라도 이거는 사실은 준비해 왔어야 돼요. 아 그런가요? 6월 20일 잡힌 지가 언젠데요. 기록 복사를 해서 밤낮을 새서라도 보고 오고 어느 정도 각은 잡고 와야 되는데 결국은 한 달 공정이 된 거예요. 3월 24일 한 번 더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3주 더 주겠다 보고 와라. 예, 근데 그 지금 제대로 안 보고 와가지고 그날 지금 하루 더 잡힌 거거든요. 탄핵은 그게 그 전략상으로 좋죠. 늦게 하기를 원했으니까. 형사재판 안 그래요. 왜요? 그냥 계속 구속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쭉쭉쭉쭉.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거구나. 빨리 재판 받는 게 훨씬 유리하죠. 기결수 되면은 좀 시설이 좋아지나요? 뭐 그걸 떠나가지고 늦어진다고 예를 들어서 6개월을 채우면 예. 보석이 내 가능한데 예. 다른 범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럼 계속 추가 구속 영장 뜨면 결국 또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인지 몰라요. 그걸 떠나서 변호사로 와야 될까? 기록 안 보고 가지고 그냥 하루 날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변호사 사실은 이제 형사 재판이면 그 구속된 사람은 어떻게든 좀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죠. 재판을 준비해야 되는 걸 준비해야죠. 생각했는데 아직 기록을 안 읽어봤는데요. 요건 정말 약간 논센스다. 재판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한 달 날리는 거죠. 3월 24일까지. 아마 윤석열 쪽에서는 헌재가 5대3으로 기각될 수 있다는 기대를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형사재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윤석열이 지금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당과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수 과표집이 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 국면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이재명 대표와 양자 구도를 넣어봤을 때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도 20% 이상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차이가 상황이 나기 되다 보니까 때문에. 기운이 쪽 빠졌다. 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에 도끼도 빠졌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도 똑같은 상황 인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은 그럴 수 있지만 변호사들은 그러면 안 되는 다시 거예요. 돈 받고 일하는 건데. 제대로 해줘야죠. 그럼 제대로 안 줬나? 제대로 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치열했던 부분이 구속 취소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PPT 자료까지 준비했다. 이 부분에 이제 방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속 취소. 예, 이거 때문에 간 것 같은데요. 구속 취소가 뭐냐면 구속이 원천적으로 법률적 절차 하자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만약 구속 취소가 된다 그러면 구속 영장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즉각 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이제 구속하려면 또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날짜 계산 잘못했다 그래갖고 이제 네, 뭐 날짜 계산하고 이제 수사기관, 공수처 뭐 등등 네. 그 문제 제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받아들이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구속 취소라는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있긴 한데 거의 잘 안 쓰는 겁니다. 저도 뉴스를 많이 해봤지만 네. 이 구속 취소청 신문은 처음 들어본 것 제가 같은데. 군 판사, 군 검사, 변호사 한 20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해본 적 없고요. 해본 적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갑자기 뭐 이렇게 진범이 잡히거나. 그러니까 A를 진범을 잡았는데. 예, 그럼 그 빼줘야죠. A가 아니고 B나 진짜 진범이 진짜 지금 나타났어요. 그 잘못 구속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된다. 여기서 빼야죠. 검찰에서. 그렇죠. 잘못 구속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네. 빨리 빼야죠 그 사람은. 뭐 그런 의미의 구속 취소는 있어도 이런 구속 취소는 뭐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열은 남들이 안 하는 걸 좋아합니다. 계엄도 남들이 절대 안 하는 거 했잖아요. 근데 김용인 전 장관이 또 이분도 이제 구속 취소 청구를 했는데 이거 기각됐어요. 법원이 얘기한 거는 이제 어떠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 이유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른 중요한 범인이 등장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법원은 이제 아주 그냥 쉽게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줬는데 네. 실제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판 절차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이게 다 안 좋게 봅니다, 사실은. 판사가 재판부가. 권리이긴 하지만 되도 않는 주장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형사 재판은 형을 낮추려면 뭔가 이제 죄에 반성하고. 그렇죠. 이거 조금 뭐 참작할 수 있는.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예컨대 지금 김현태 단장, 707 단장, 그리고 뭐 곽종근 사령관. 뭐 등등이 좀 말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김현태 같은 경우는 무죄를 다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곽종근은 인정하고 감형받는 거. 그 어떻게 가는 게 맞냐를 잘 판단을 해야 되고 변호사들하고 논의할 때. 근데 만약에 무죄를 다투는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형이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예를 들었을 때 아주 큰 형을 받게 되고요. 김현태가 왜 자꾸 저렇게 말이 바뀌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두머리 나이지만 아주 주요 종사자에 해당한 것 같아요. 병력 운용의 책임자이기 현장에 가서 이제 현장 책임자였을 가능성이 그래서 있죠. 본인이 봤을 때는 이거 피해갈 수 없다. 만약에 본인이 유죄받으면 아주 중형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잘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잘못했다 양형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맞는데 뭐 이건 뭐 자기 선택한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형이 늘어납니다. 현장에서의 느낌을 보면요. 지금 이제 분위기는 현장에 이제 국회까지 들어온 사람들, 창문 깨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처벌하지 말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주범들에 대한 이 재판이 끝나고 난다면은 아니 같이 진행되겠죠. 그 사람들도 또 현장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단장급이기 때문에 또 이 휘하의 부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과정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지시했던 것 이상을 실천을 했느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현장에서의 폭력적 상황을 마찰시키는 데 보세요. 어떤 역할을 했는가 또는 뭐 탄통 문제, 그렇죠. 공포탄 문제, 총을 앞으로 맸느냐 뒤로 맸느냐 창문을 깰 때 누구 지시였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나중에 따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현태 단장은 그 부분에서 본인이 내가 생각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가정입니다만은 박 변호사처럼 나는 아예 빠져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탄핵 심리 10차까지 진행된 상황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름은 아니고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 다시금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지금 여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 이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면 과연 이 명태균 씨 이슈가 어떤 영향을 또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촉각이 되는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당시 오세훈 씨가 남상범 변호사, 당협 사무실에 있었던 걸로 알고 법률 있습니다. 대리인이죠. 어디에? 서울에요. 예. 네. 그 당협 사무실 대각선 50m쯤 되는 곳에 네. 중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중국집 이름이 송 셰프라고. 송 셰프. 예. 예. 오늘 뭐 이 중국집 송 셰프도 뭐 많이 찾아가겠네요. 이분 약간 재밌어요. 예. 이 여유가 있으셔 이분. 오세훈을 본인이- 만납니다. 그게 2월 만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이제 2월일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듣기로는 이 첫 번째 만남의 장소라고 제가 이야기를 송 들었거든요. 셰프가. 예, 자 오늘 이제 MBC 라디오에 출연했던 장면 함께 보셨는데 일단 이제 남상권 변호사가 이제 언론 인터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은 근데 명태균 씨와 네 차례 만난 것을 부인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 측에서는 식당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오늘 여기 또 장사 잘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있는데 남상권 변호사는 명태균의 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명태균 씨가 지금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인터뷰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럼요. 예. 아마 그대로 전달하라고 한 걸 겁니다. 상호명을 정확하게 얘기했고요. 당협위원장 사무실 대각선 50m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야, 이거 뭐 이래도 기억 안 나냐라는 거예요. 이래도 기억이 안 나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게 무서운 거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문자 메시지나 녹음 자료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디지털 증거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먼저 이 정확한 송세프 50m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옛날 같으면 이런 거 그러면 모른다고 그만인데 네. 여기에 뒷받침할 만한 사진이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디지털 증거, 뭐 녹음 자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이게 곤란해졌을 거예요. 기억도 확 나고. 기억이 이제 확 날걸요. 기억이 확 나지요. 어딘지 딱 나오는데. 기억이 확 날 것이다. 기억이 너무 날 수밖에 없죠. 그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 잘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다가는 뭐 한두 번 봤다 이러다가는 또 이제 두 번 본 건 또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지금 네 번 만났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만남 횟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이야기해요. 네. 계속 이제 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람이 가장 수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오세훈 씨의 측근이 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시키고 돈을 줍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 오세훈 씨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 이게 개연성이 완벽하게 짜맞춰지잖아요. 저는 이거 결국은 다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중요한 고리 하나.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두 사람의 만남을. 네, 왜냐하면 이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부터 시작된 관계거든요. 그때 비대위원장 김종인, 그다음에 홍보기획단장이가 제가 정확한 직책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준석 이 사람들이고요. 그때부터 명태균 씨와 김종인, 이준석은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장에 오세훈을 만들기 위해서 이른바 명태균 씨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짐작이 들고요. 제가 이미 2021년 이 보궐선거 때 예언을 합니다. 선수가 들어왔다.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이기고 그다음에 단일화해서 안철수 잡는 과정에서 방송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기 여론조사 선수가 들어왔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곧 이게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했다 했던 기법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네. 군소정당과 그다음에 거대 정당이 단일화할 때는 시간을 끌면서 룰 미팅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마지막에는 다 들어주는 척해라. 그 과정에서 거대 정당의 지지층들은 다 결집한다. 네. 예. 그럼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 이런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는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사이에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을까요?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명태균 씨가 오늘 오세훈 시장과 송 셰프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있을 카톡이라든가.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 계속 그런 얘기하지만 류의 가장 무서운 게 디지털 증거입니다. 그게 문자 메시지든 그게 사진 문자 메시지죠. 통화 캡처, 내역이든 통화 내역이든 그런 등등의 어떤 증거 같은 것들을 전 다 갖고 둘 다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말은 또 본인은 딱 그 통화하고 이제 자료가 생기면 바로 그 어디입니까? 하드로 웹하드로 바로 올라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나 통화한 게 있으면 있다고 보고 지금 우선 타겟은 뭐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지만 오세훈 홍준표로 보입니다. 그 명태균 씨의 타겟이. 그래서 또 뭐 이런 건 조금 서구적인 얘기인데 그 물고 안 놓는 느낌이거든요. 물고?
확 물어뜯어 그 사냥개가 예, 딱 물고 사냥개가 물고 핏불테리어 확 물고 놓지 않는 느낌이고 네. 그리고 이빨도 되게 좋을 뿐더러 손 위에 있는 느낌입니다. 아, 그게 계속 얘기하지만 디지털 증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변호인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에 잡는다. 이것도 참 이런 말을 참 쉽게 한다는 조기 게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 홍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 근데 이 앞에 문장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개그감이 있어요.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에 이것도 잡는다. 저는 개그감이 아니고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명태균의 얘기를 전달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본인 얘기입니다. 예, 예. 명태균이가 이렇게 얘기해달라. 돼지 잡는다고 얘기해달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분이에요. 새벽에 칠불사에서 뭐 겨울에 땅 파가지고 홍매화 심기도 하고. 예. 저는 예. 뭐 10년 후에 밝혀질지 언제 밝혀질지는 모르겠는데 더 거대한 것들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하. 김건희, 이준석 뭐까지 관련된. 예. 네. 뭐 이게 하도 녹취가 많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명태균 씨 워딩을 하면 약간 음성이 지원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자 그러면 그런데 오세훈 홍준표 시장 두 양측에서는 이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 홍준표 시장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네. 근데 또 이제 아들과 명태균 씨가 통한 문자 메시지도 메시지입니다. 공개가 되기도 네. 하고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법률적 대응 뭐 이런 것도 시사하고 두 쪽 다 똑같은 게 네. 약간 어설퍼 보여요. 뭐 홍준표 시장은 아들이 쏘갔다. 쏘갔어. 그 피해자라고 해야죠. 피해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 하는 족족 다른 증거들이 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사기까지는 될지 몰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돈 안 해줬을 때 줬잖아요. 돈 안 줬다.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증거들이 지금 단계에서 굳이 본인 조사가 없어도 가능할 정도로 정황 증거들이 많은 증거들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을 겁니다. 빠져나가는 게. 근데 왜 검찰이 빨리 오세훈 시장의 후원회장 이런 분들은 수사에 속도를 안 내죠? 이게 사실은 저는 의아하고요. 그래서 검찰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특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은 검찰이 정권 말기하는 행태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빨리 대선 주자로 무마시키려고 할 겁니다. 내가 당선될 것 같으면 쟤들은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예. 대선으로 가자. 이런 작전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과연 이제 김건희 여사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자, 최근에 또 명태균 지금 내란 사건을 가만 돌이켜 보면 예. 시작도 명태균이지만 예.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끝도 명태균으로 보입니다. 시작도 그 시기가 왜 12월 3일이냐 그날 구속 기소된 날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명태균 때문에 그날 잡힌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계엄이 최근에 명태균 씨가 냈던 본인은 복기록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 김건희랑 했던 텔레그램 통화 통화 48분. 예. 그 김상민이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경남 의창에 공천을 도와주라라고 해서 말다툼했다라는 그 예. 내용인데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김상민이 의창구 의원 되게 해주세요. 김영선 의원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네. 상당히 심각한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 김영선 의원이 이 컷오프 될 때 당무감사 받는 보고서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 다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보고서도 지금 공개가 됐어요. 그 뭐냐면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것도 지금 심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좀 더 문제는 김상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현임직 검사가 서울 살다가 갑자기 고향 창원이 어쩌고저쩌고 뭐 출판 기념회를 하지 않나? 검찰총장이 권고했어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 네. 현직이. 네. 알고 보니까 여기 말하는 거는 조국 수사 있었어. 도와줬는데 이래 얘기하는데 지금 판결문이나 그 손준성 그 고발사주 사건 보면 거기 좀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나 이거는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김상민이 뭔가 비리라든지 이런 걸 알고 그걸 무마해주기 위해서 자리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이 지금 드는 부분이 있고요. 수사 때 고생 많이 하면 공천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수사 때 공천 잘했으면 다음에 또 수사 시키면 돼요. 수사 잘하면 또 열심히 해라. 중요한 수사. 니는 그런 거만 해라. 그렇지. 근데 사실은 이 정부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이게 말을 좀 할 것 같은 이 사람한테는 예. 자리를 주는 경향이 아니, 있거든요. 뭐 우리 최혜병 사건에 똑같아요. 무슨 득입니까 그분도 임종득 씨도 공천 받았잖아요. 공천 받았고 뭐 지금 이종섭 장관도 이종섭 호주 뭐 됐고요. 호주 받고. 또 행정관 중에 뭐 서울 보증기금 감사 갔다는 사람도 네. 있고요. 아하. 등등의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공천 탈락했는데 국정원의 법무특보로도 갑니다. 아 맞아요. 국정화가 있어요. 이런 지금. 상황인데도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그거가 혹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아하. 이거 상당히 커진다. 그때 놀라운 건 녹취에 선생님 보수 정권 역사에 최다석 얻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철규, 윤한홍이 그렇게 얘기했어. 이런 진술이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원래 그 대통령의 명부인이 여당의 이런 것을 여당의 주요 실세 의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막 예측하고 막 전망하고 이런가요? 하면 안 되죠. 약간 그 내용도 측정제 최다석 얻을 거라 했어요. 이게 2월 16일, 2월 19일 정도였는데 총선을 앞두고 한판 승부 나오셔야 되겠어요. 한판 승부 나오셔야 근데 보면은 우리 김건희 씨가 윤석열보다는 예. 세상을 정보가 보는 있다.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윤석열은 한쪽 이야기만 듣잖아. 그렇지. 그래 윤한홍, 이철규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고 크로스 체크하는 거구나. 명태균 이야기도 듣는 거야. 최소한 크로스 선생님, 체크하는 실력이 선생님 있는 거야.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여기서 그 대답하는 게 근데 더 중요한 건 명태균 씨가 이철규 윤한홍이 그렇게 말했어요 했더니 김상민이 내려꽂으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맥락으로 보면 영부인한테 네. 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꾸 박 변호사님 저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거 이게 진짜 웃긴 게 지금 이거 웃긴 거 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한 명은 영부인이고 또 한 명은 그냥 일반 사인이에요. 여론조사 전문가. 그 두 사람이 뭐 의창이 자기 뭐 땅입니까?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네 땅입니까? 아무 관련 없는 경남 의창, 창원 의창이 뭐 자기 호적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뭐 다이묘입니까? 다이묘.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자체가 지금 상당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범죄자들끼리 친구는 예. 서로 같이 범죄 사실을 공유하고 있는 약점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친구지. 저는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말 중에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예. 서로 약점을 찾고 있다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예. 또 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예. 김상민의 공천을 이렇게 사주했다고 해야 하나요? 예. 이게 부탁한 것도 예. 약점적인 측면이 좀 있지 않나. 또 김건희 여사가 또 이제 김영삼 전 의원 달려고 전화를 해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김상민 검사 당선을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 후에 장관들은 공기업 사장 자리 주겠다. 야, 장관 공기업 사장 자리 인사를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정황이잖아 이거. 그렇네요. 참 기가 차입니다. 사실 아까 김상민 씨도 떨어지고 네. 난 뒤에 네. 국정원 법무특보. 법무특보를 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나중에 검찰 그만둘 때 징계받아요. 그렇죠. 이 출판 기념회 현직인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징계받아요. 예. 징계받은 사람이 국정원에 특보로 간다. 이거 다른 정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또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 지역구 공천 탈락한 사람을 장관 주는 거 저 처음 봐요. 그런 이야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요. 당무감사에서 점수 잘 안 나왔다면서 뭐 그 당무감사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예, 어차피 떨어질 거라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여사가. 네. 자, 이것도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게 이제 명태균 씨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이제 전해진 내용이지만 선거 후 장관 또는 공기업자 자리 주겠다고 여사가 말했다는 건데. 이게 다 범죄죠. 이거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국정농단이지. 예, 국정농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복기록이라고 하니까 뭐 증거가 그러니까 없을 수도 녹취된 거 있는데. 아니고 이제 이런 것을 네. 기억을 토대로 이제 마련한 거니까. 근데 또 저는 조금 더 좀 생각해 보면 또 갖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봐요. 녹취를. 하도 뭐 하는 걸 갖고 계시는 분이기 많은 때문에. 내용을 요약했다. 그게 그게 복기록 아닐까? 네. 이런 제가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이 남상권 변호사가 이제 이거를 주요 언론 기자들 뿌려요. 네. 툭 그러니까 카톡으로 해갖고 막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제작진이 보내줬는데 그 제작진 물었어요. 혹시 녹취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고 얘기 안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녹취를 40몇 분 통화를 했다는 게 네. 본인들 얘기거든요. 네. 그 중에 이걸로 봤을 때는 뭐 몇 분 안 돼요. 이 내용들은.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서서히 천천히 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알릴 필요 없는 거. 또 이거는 빼야 되는 거.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다 뭐가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번 내란의 시작도 명태균이지만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예. 결국 또 명태균이다. 사실 이제
그 서울 경찰청장이 가정사에다 언급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대통령은 이제 그 가정사가 뭐 어떤 뭐 부모님 뭐 이런 거 어머니 얘기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가정사가 이 가정사가 아니냐라는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 그런가요? 원래 가정사를 하는데 부모님 얘기를 하지 않지요. 나이가 지금 한갑이 지났는데 부모님은 가정사라고 표현하지 않죠. 자신의 배우자나 자신의 자녀를 통상 가정사로 표현을 하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자녀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 문제고 또 이게 사실은 이 내용들은 아마 벌써 검찰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엄을 일으킬 수 있는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자 원래 중도 보수였던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중도 보수 발언을 해가지고 또 굉장히 그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좀 난리를 치고 있고 언제부터 중도 보수였냐 이러면서 또 반론하고 있는데 그럼 합당해야 되나? 이게 이제 중도 전후 맥락이 좀 빠졌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지금 국민의힘이 가짜 보수다. 극우 보수다. 극우고 참칭 보수다. 그래서 그 공간이 비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민정당으로서 국민 모두를 포괄하고 이익을 대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전략적으로 매우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온갖 사람들이 달라들었어요. 그렇죠.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자리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중도 보수 가야 되는데 근데 요 내용 중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당신들은 중도 보수조차도 안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극우로 가고 있다. 이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갈 곳 없는 중도 보수도 나한테 오라.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얘기 탄핵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하지만 대선에 지금 2달, 3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5월 14일 얘기를 했잖아요. 3월 초중순에 끝나면 예전에 정상적인 대선이라면 1년 전부터 대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석 달 남은 상황이다. 2달 남은 상황이다 하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완전 초접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먼저 던져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대선 주자들은 딜레마인 게 어디 가서 대선 얘기도 못하고 탄핵 반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자유롭잖아요. 던지고 다 던지고요. 누가 또 물어줘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 뭐 너희들이 뭐 중도 보수냐 이게 만약 이 미국 대선을 보면 알아요. 트럼프냐 안 트럼프냐 싸움에서 트럼프가 된 거예요. 그 후보 내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이제. 해리스. 이름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얼굴 아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트럼프냐 반 트럼프냐 결국 트럼프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저는 정말 좋은.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이게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은 좋은 전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전략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끝나는 마당이니까 이제 영국의 유명한 이제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보수주의라는 정의를 내려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돼 있습니다. 정치 사상 전공.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그다음에 품격을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엔 이 네 가지가 없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당이 민족주의잖아요. 민주당이 공동체주의잖아. 민주당이 자유주의잖아. 민주당이 품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도 우리가 다 할게. 좋은 의미의 보수로서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따뜻한 보수. 네네. 중도 보수를 또 민주당이 하겠다. 지금 민주연구원 계시는데 민주당도 조용히 대선을 준비하시고 있는 거죠? 뭐 제가 중요 인물이 아니라서 실망인데?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민주당의 블랙입니까? 아니, 블랙이라기보다는요. 뭐 저기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웬만한 이게 하고 있네. 제가 뭐 당원이 아니고 저는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뭐 저도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선 이제 레이스입니다. 레이스인데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 것처럼 보니까 진정한 블랙이네 민주당에. 블랙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전혀 색깔 보십시오. 개혁신당에 같지 않습니까? 넥타이 색깔이. 근데 이제 저 주황색을 하고 있는 지금 이게 이 3주 2주를 땡겼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여러 매체를 출연을 합니다. 그렇죠. 이 출연을 하는 게 결국은 3월 중순 10일 그 무렵에는 탄핵 결정이 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다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전 2, 3주라도 빨리 땡기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실용주의 중도 보수 얘기를 계속하는 게 그거고 대선 레이스에 지금 올라섰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제가 개인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고 나면은 곧 이제 민주당에서 현실화 되더라고요. 그건 이제 제가 블랙 요원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과거의 정치 경험에서 빗받쳐 봤을 때 대선 200일 전에는 뭘 해야 되고 100일 전에는 뭘 해야 되고 90일 전에는 뭐 해야 되고 박준영의 집권 플랜. 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기는 방향으로 차곡차곡 가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주에 뭐가 나옵니까? 다음 주에도 이제 경제 이야기 계속 나올 겁니다. 세금 이야기 나올 겁니다. 알고 계시네. 세금 상속세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세금 이야기 계속 나올 겁니다. 재밌네. 좋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안타까워요. 네.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 쪽에는 막 얘기하고 싶어 이까지 올라왔는데. 그 책을 냈어요. 한동훈 전 대표. 당신이 국민입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근데 좀 사 보세요 좀. 볼 예정인데. 국민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국민입니까? 두 가지 좀 지적. 본인 책 아니야? 당신이 국민입니까? 두 가지 좀 지적하고 싶. 제목도 좀 그렇지만. 그 검사 이력을 또 뺐더라고요. 맞아요. 야, 그 부분은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검사인데 검사 빼면 90%가 빠지는데. 본인 검사였잖아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딱 책을 냈는데 군 법무관 경력을 뺐어. 저는 빼도 됩니다. 다른 경력이 되게 많거든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네. 저는 되게 많은데 연예인. 한동훈 전 대표는 라디오 스타 출연, 롤도 잘하고, 복면가왕 출연, 불후의 명곡 출연 다 했는데 죽겠다. 그 한동훈 대표가 저걸 뺐을 때 본인의 정체성, 동일성, 후에마이 이게 참 알 수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후에마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체성부터 찾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윤석열이 데리고 온 검사인가? 윤석열과 대립한 새로운 정치인인가? 좋네요. 자, 오늘 블루라커는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함께 계신 두 분 또 일주일간 잘 지내시다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